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자료가 작성된 기준 일자는 2월 14일, 저번 주 금요일이 되겠고요.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시가총액은 167 빌리언 달러가 되겠고, 현 시점의 주가는 380불이 되겠습니다. EPS는 4.13불이고요. 펀은 무려 92배가 되겠네요. 공매도 비율은 4.32%고 배당은 아예 없습니다. 주가 변화 보시죠. 전년도 대비해서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5.94%.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17.56%로 바닥을 찍고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 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1997년도에 설립이 됐고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위치해 있어요. 미국 최대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업체인데 구독 형태로 사람들에게 월 청약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영화 및 드라마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종합적인 콘텐츠 회사로 구축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보시죠. 19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콘텐츠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 콘텐츠를 통해서 가입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매출 구조가 올라가고 순이익 구조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번 매 분기 그리고 매 결산마다 가입자 증감 추이를 항상 보여줘요. 근데 이번에 19년도 4분기 가입자 증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거든요. 월가에서 예상했던 거는 한 760만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실제로는 875만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미국은 한 60만 예상했는데 40만 정도 가량밖에 가입자 증가가 있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가입자의 증가가 나타나게 된 거죠. 20년도 1분기 가입자 예상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다 포함해갖고 1분기 한 700만 정도 오를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월가에서는 이것보다 더 높게 예상을 했는데 넷플릭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에서 스트리밍 시장 내에 경쟁이 심화되거나 그런 요소들 때문에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또 다른 이슈는 이거예요. 넷플릭스나 애플 TV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향후 나올 HBO 맥스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독 형태로 월 정액료를 내는 구조예요. 근데 최근에는 AVOD라고 해서 기존의 넷플릭스가 하는 사업 영역이 SVOD고요. 구독 형태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AVOD라고 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건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거예요. 이 해당 플랫폼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다만 그 콘텐츠 보는 중간중간마다 광고가 삽입이 됩니다. 최근에 뭐 로쿠라는 그 미국 내 상장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통해서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아직까지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없는데, SVOD의 대명사인 넷플릭스의 그런 사업 모델을 조금씩 뒤흔들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VOD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랬죠. 넷플릭스만 스트리밍 사업을 할 때는 넷플릭스 안에 디즈니 컨텐츠도 있었고, 뭐 HBO 컨텐츠도 있었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각자 이 컨텐츠 기업들이 나는 이제 넷플릭스에 제공을 안 할 거야 하면서 자기네들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만 보면은 HBO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즈니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도 가입해야 되고, 디즈니도 가입해야 되고, 애플 TV도 가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음에도 콘텐츠에 대한 양은 어떻게 보면 좁아진 거죠. 플랫폼이 분산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AVOD 서비스에서는
이런 컨텐츠를 모아서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가 삽입되고 최신 프로는 잘 볼 수가 없겠죠. 한정된 컨텐츠가 제공되긴 하겠지만 여러 매체의 다양한 컨텐츠를 지나간 컨텐츠를 이 AVOD 플랫폼 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가입자들이 조금씩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이슈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에 거의 2,700만 명의 가입자 증가수가 있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매출 구성을 보면 이 지불 유저가 있죠. 넷플릭스의 2019년도 지불 유저를 보면 약 1억 6,7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디즈니가 여기에 한 8분의 1, 아니죠. 한 7분의 1이 되겠네요. 7분의 1 수준을 금방 이렇게 가입자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즈니에 대한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애플 TV도 콘텐츠를 강화하고, 아마존 프라임 내에서도 콘텐츠를 강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지금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매출 구성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매출을 볼게요. 2003개년도 비중으로 보면은 북남미고요. 미국이랑 캐나다입니다. 그 다음 유럽, 아프리카 쪽이고 라틴 아메리카 쪽, 그 다음 아시아 태평양 쪽이겠죠. 이 네 국가, 이 지역의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요. 미국이랑 캐나다 쪽이 51%니까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과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순인데요. 미국 부분이죠. 미국 부분은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다만 절대적인 매출 매출 금액은 느는데 매출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미국이 절반가량이고 다만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미국 쪽이랑 캐나다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는 뚜렷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불 유저로 돌아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도, 18년도, 19년도 지불 유저는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비율로 보면요. 17년도 대비 18년도는 전체적으로 26%의 가입자 증가가 있었고요. 18년도 대비 19년도는 약 20%의 증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북남미 쪽이죠. 미국이랑 캐나다 쪽은 18년도 대비 19년도 4%밖에 신장을 못했어요. 가입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애플, 그리고 HBO Max 같은 이러한 경쟁사들에 대한 플랫폼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이쪽에 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타사 대비해서. 그리고 가격 인상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인상을 할 때마다 가입자 증가에 대한 이런 저항선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지불 유저가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유럽 쪽은 37%, 라틴 아메리카 쪽은 20%, 아시아 태평양 쪽은 무려 53%의 이런 신장률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만큼은 가입자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RPU인데요. 인당 월평균 지불액입니다.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인당 월평균 어느 정도 지불하냐 보면 미국이 가장 단가가 높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12.6불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 아프리카 쪽인데 10.3불, 라틴 쪽이 8.2불,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이 9.2불로 금액순으로 보면은 미국과 캐나다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쪽이 2순위,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쪽이 3순위, 라틴 아메리카 쪽이 4순위, 꼴찌가 되겠습니다. 미국 쪽은 경쟁이 강화되면서 매출도 조금씩 줄어들고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고 지불 유저도 둔화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인당 월평균 지불 금액은 가장 높은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는 아직 인당 월평균 지불액이 높지는 않지만 지불 유저의 증감세라든지 매출의 증가 추이를 보면은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매출 비중은 미국이 절반가량이다. 다만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불 유저는 미국은 정체, 기타 글로벌 국가는 성장하고 있다. 다만 ERPU, 인당 월 평균 지불액은 미국이 가장 높은 단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은 공헌이익이 가장 높습니다. 공헌이익이라고 하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건데 이 비율이 35.8%예요. 글로벌은 이 공헌이익률이 14.9%거든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마진율이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비용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공헌이익률은 나중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점차적으로 더해지면 글로벌 시장의 공헌이익률도 조금씩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국 시장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타 플랫폼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 있고요. 다만 글로벌 시장은 아직까지 넷플릭스가 선두주자로 그렇게 나서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넷플릭스의 사업 보고서를 보실 때 주요 지표는 가입자 및 지불 유저 증감 추이입니다. 왜 그런지는 뒷부분의 재무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콘텐츠에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투자한 만큼 가입자가 증가가 돼야지 넷플릭스가 살아남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됐든 글로벌 시장이 됐든 이 가입자 증감 추이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아니면 하락세로 접어든다라고 한다면은 넷플릭스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이런 거죠. 과연 스트리밍 사업, 이런 타 플랫폼들이 들어오는데 타 플랫폼들과의 넷플릭스는 보완제일까 대체제일까?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하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디즈니를 또 볼까? 아니면 넷플릭스 보다가 넷플릭스 지겨워 하고 디즈니를 볼까? 이게 보완제냐 대체제냐에 따라서 향후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면서 미국 내 가입자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글로벌 시장은 아직 견고하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증감 추이는 아직 한 분기밖에 보지는 못했어요. 디즈니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그 가입자 증감 추이를 보고 나서 넷플릭스가 그리고 디즈니가 서로 간의 보완제구나 대체제구나 이런 걸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실적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상 매출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주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 가입자 및 지불 유저의 증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넷플릭스는 대부분 벌어들인 돈으로 모두 콘텐츠 투자 비용으로 모두 쏟고 있기 때문에 쏟는 만큼 가입자가 증가해야 되는 구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재무 분석으로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감 추이를 보시면 매출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입니다.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20.2 빌리언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2.6 빌리언 달러, 순이익은 1.9 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순이익률은 9.3%, 영업이익률은 12.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 및 부채, 자본 증감 추이를 보면 자산, 부채, 자본 모두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막대기 바는 현금 보유액이거든요. 19년도 기준으로 5빌리언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현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자산이 34빌리언 수준이거든요. 근데 5빌리언 달러면은 거의 14% 되겠나요? 예. 13, 14%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현금 보유액이. 물론 이것은 자본이라든지 부채 조달, 부채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부채 이런 증가에 따라서 현금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장률 추이가 되겠는데요. 매출, EPS, DPS 성장률을 딱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FCFS죠. 주당 순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매출은 5년 평균요 24%입니다.
그러니까 5개년 동안 매년 24% 증가해왔다. 그리고 전년 19년도에 1년 성장률을 보면 28% 수준이에요. EPS는 무려 5개년 동안 연평균 71%의 성장세를 보여봤어요. 이때 17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순이익은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다만 이게 회계적 이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FCFS죠.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온 거 보면 적자예요, 적자. 네.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DPS 배당은 아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이 적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캐시플로우 증감주인데 파란색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노란색이 투자활동, 그리고 회색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거에 종합해서 초록색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 내의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 바죠. 주황색 바는 회색 바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겁니다.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은 꾸준하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 현금 흐름의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죠. 넷플릭스는. 이게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는 서비스 기업이고 콘텐츠 기업이잖아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내에 구독자로부터 벌어들이는 그런 뭐 가입자라든지 매출 있죠. 그 매출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투자하는 데 드는 비용 있죠.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 계정으로 차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콘텐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무려 19년도에 이 콘텐츠에 얼마나 투자를 했냐? 약 14빌리언 달러입니다. 14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빌리언이 조거든요, 조. 그러면 이걸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은 약 한 16조, 17조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콘텐츠 비용에 때려 부었다는 말이에요. 이 자본적 지출과 별도입니다. 이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같은 걸 취득할 때 지금 한 3천억 수준이죠. 3천억 수준밖에 지불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콘텐츠 투자 비용에 다 때려 박았다는 거예요. 벌어들인 족족 모두 다 콘텐츠 비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되는 걸 어디에서 조달하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빚을 계속 내는 거예요. 부채를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렸듯이 자산, 부채, 자본 현황에서 현금이 거의 5조가량 있다고 했거든요. 이 5조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다가 부족하면은 또 부채를 발행해서 컨텐츠 비용에 투자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자 증감 추이와 지불 유저 증감 추이에 왜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냐.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최대한 때려 박아서 콘텐츠 투자 비용을 하는데 가입자가 늘지 않는다? 그럼 넷플릭스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 대한 재무지표를 보실 때는 가입자 증감 추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현금 흐름을 보시고요. 과연 이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이거는 마감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우상향해야 돼요. 언젠가는. 아마 그거는 투자가 점차 줄어드는 시기가 될 건데 지금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스트리밍 사업 자체가 점점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지는 미지수겠죠.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영업 현금 흐름은 적자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유는 콘텐츠 투자 비용이 영업 현금 흐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투자 비용은 점차 늘어난다. 19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14빌리언 달러를 지불을 했고 부채를 지속 발행하고 있다. 이 부채를 찍어내면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들어가는 콘텐츠 투자 비용의 일부 투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고
콘텐츠 투자 비용 외에 자본적 지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듀폰 분석을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겠지만 순이익은 플러스예요. 이게 순이익은 회계적 이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오고 가고 하는 흐름이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순이익 기준으로 봐서 듀폰 분석, ROE 분석을 하면요. ROE는 25%예요. 19년도에. 레버리지율은 줄어드는데 줄어들죠. 줄어들면 ROE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순이익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순이익이. 앞서 보셨죠? 이렇게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ROE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채 및 이자 보상 비율을 보면은 부채 비율은 19년도 기준으로 348%, 이자 보상 비율은 4예요, 4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한 4년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회계적인 용어예요. 회계적으로 4배를 감당할 수 있다지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워낙 많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콘텐츠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EPS, FCFS, DPS 추이와 배당 성향을 볼게요. 배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DPS 존재하지 않고요. FCFS 주당 잉여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하지만 회계적인 이익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사주 매입률과 주식주 추이를 보면 주식수는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남에 따라 자본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5개년 PER, PSR, 시가 배당률 5개년 추이를 볼게요. PR을 보시면은 현재 PER은 92.1배예요. 5개년 평균 176배 대비해서 52% 수준이고요. 맥스 465배였고요. 최소치가 61배였네요. 넷플릭스는 예전부터 고평가 영역에 있었는데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펀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성장주를 바라보는 지표에는 PSR 지표가 있는데 시가총액에서 매출액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 현재 시가총액에 도달하냐 이걸 보는 건데 이 지표를 왜 보냐면 이러한 성장주 중에서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큰 이런 주식들은 매출이 크면 커질수록 나중에 이걸 수익화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률 추이를 많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PSR 지표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현재 PSR은 8.3배인데 5개년 평균이 6.7배였어요. 5개년 평균 대비해서 한 24%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맥스는 11.5배였어요. 최소치는 3.7배였고 시가 배당률을 보시면은 배당을 지급하지가 않으니까 배당률은 뭐 딱히 볼 지표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팀랭크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볼게요. 목표 주가는 377불이고요. 현재 주가 대비 0.83% 다운 사이즈네요. 팀랭크에 따르면은 월가 애널리스트 32명 중에 바이 의견이 22명이고요. 홀드 의견이 6명, 셀 의견이 4명입니다. 목표 주가 밴드는 173불에서 450불까지 다양하고요. 제가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벌어들이는 현금의 대부분을 콘텐츠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 투자를 통해서 과연 넷플릭스가 얻으려는 주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입자거든요. 가입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매출은 당연히 증가하게 돼 있고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입자들이 나갈 요인들이 줄어들겠죠.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면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명확해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대신에 재투자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 콘텐츠를 생성함에 따라서 가입자를 끊임없이 유입시키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현재 위에서 우리가 매출 구성에서 봤듯이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둔화 내지 일부의 상승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글로벌 시장은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물론 디즈니가 됐든 HBO가 됐든 애플이 됐든 이런 글로벌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고 아마존도 콘텐츠 비용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은 경쟁이 점차 심화가 될 거고 글로벌 시장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만은 선두주자가 가진 프리미엄이라는 걸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상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반기가 됐든 뭐 분기가 됐든 결산 보고서가 됐든 가입자 증감 추이를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반기마다 결산마다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이 얼마인지 보고 그 콘텐츠 투자 비용 대비 가입자가 뭐 적정하게 늘었는지 그걸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요. 부채의 증감 추이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기업은 모든 현금을 콘텐츠 비용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콘텐츠 비용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운용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증감 추이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